안녕하세요. TV 도서관에 가다 김보영입니다. 우리가 고전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온고이지신, 즉 옛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 때문인데요. 책을 통해서 단순히 옛것을 아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삶의 철학을 만들 수 있어야 제대로 책을 읽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폼페이 최후의 날을 쓴 영국의 소설가 리트는 과학은 최신의 연구서를 읽고 문학은 가장 오래된 고전을 읽어라라고 권하는데요. 리트는 과학 서적은 당장 필요한 지식을 두지만 두고두고 읽는 고전은 우리에게 삶의 디딤돌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생각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TV 도서관에 가다에서 신년을 맞아 준비한 2018년 기획 더 클래식, 고전을 다시 읽다. 오늘 준비한 고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7세기경 스페인 시골 마을의 가난한 귀족 알론소 키하노. 그는 당시 유행하던 기사 소설에 심취해 소설 속 이야기를 현실이라고 믿기 시작한다. 그리고 스스로 편력 기사 돈키호테라는 이름을 붙이고 모험을 떠나기로 마음먹는데 I am Don Quixote of La Mancha. Where are you going, my friend? I seek a worthy lord who will dub me as a knight. 돈키호테의 종자가 되어 함께 모험에 오른 가난한 농부 산초 판사. Are you ready for a grand adventure? Sí, señor. Follow me, Sancho Panza. 자신을 불의와 맞서 싸우는 기사로 생각하는 돈키호테. 그러나 현실에서 그는 기사 소설에 빠진 미치광이일 뿐이다. 세상을 구하기 위한 그의 결투는 언제나 패배로 끝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데 (1605년) 스페인의 문호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 17세기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문인과 지성들은 돈키호테를 현실의 거울이라 칭송했는데 성서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고전으로 400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꿈을 꾸라고 말하고 있다. 늘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위해 돌진하는 돈키호테를 만나보자. 2018년 기획 더 클래식 고전을 다시 읽다. 오늘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와 함께 하겠습니다. 얘기 나눠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돈키호테의 역자이자 연구가인 고려대학교 서서문학과 안영옥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설 거짓말로 유명한 한은형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허희 문학평론가 함께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책 돈키호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돈키호테는 이제 성서 다음으로 인류가 가장 많이 읽은 책, 그리고 가장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책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돈키호테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이제 2002년도 스페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여론조사에서 스페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그때 세르반테스가 1등이었어요. 그 이유를 물으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의 20세기 문예 비평가의 르네 시라르는 돈키호테 이후에 나온 산문은 여기 소설가가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돈키호테 일부를 쓰는 것이나 아니면 그 전부를 다시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키호테 이후에 쓰여진 산문을 다 100권, 200권을 읽는 것보다는 돈키호테 한 권을 읽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상응한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겠죠. 네, 네. 예, 그리고 2002년도 노르웨이 북클럽에서 세계 56개국 100인의 저명 인사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산문 문학이 무엇이냐는 그런 질문지를 네. 던졌는데 순위는 매기지 말고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중에서 단연코 1등과 2등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1등만 발표를 했어요. 네. 그 1등이 바로 돈키호테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책 돈키호테를 저는 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송에서 다루려고 받아보니까
제가 처음 본 책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두껍고 양이 많습니다. 무려 원고지로는 6,700매, 책으로는 1,700매 페이지에 달하는 정말 방대한 분량인데, 아니 교수님께서 번역하시는데도 굉장히 시간 오래 네, 걸리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다가 네. 너무 힘들어서 네. 제발 이거라도 끝내고 난 다음에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방대한 양인데 작가님 이번 기회에 예전에 읽으셨다가 다시 읽으신 거죠? 네. 네, 네.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책이 있었다니. 왜냐하면 사람을 울리다가 웃기고 웃기다가 울리고, 그리고 이게 너무 두껍기도 한데 이 페이지가 줄어드는 게 아까울 정도인 거예요. 네. 왜냐면 너무 이게 진기해서 페이지를 접고 인덱스를 붙이고 메모를 하는데 어느 순간 포기하게 돼요. 왜냐면 너무 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서 이 책 한 권을 읽는데 어떤 책 100권을 읽는 것, 200권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지난 시간을 보낸 느낌? 네. 예, 하여튼 그런 책이었고 네. 새해가 되면 돈키호테를 다시 한 번씩 읽자라고 했었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돈키호테를 읽으면 재밌고 용기를 주는 게 있거든요. 네. 아니 앞에 워낙 네. 대단하신 분들이 다 한 말씀씩 하셔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제가 보기에 돈키호테는 아이러니와 유머가 문학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형상화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이러니와 유머라는 기법을 잘 사용하게 되면 정말 많은 해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돈키호테를 읽으면 만약에 100명이 이 책을 읽었다. 네. 그러면 100개 해석이 존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해석이 정확하게 옳다라기보다는 책을 읽고 느낀 사람마다 다 각자의 돈키호테를 그리게 네. 된다는 점에서 네. 역시 고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세르반테스는 어떤 인물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작가님께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세르반테스를 생각하면 가장 이제 인상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팔이 한쪽밖에 없는 세르반테스가 감옥에서 돈키호테를 쓰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세르반테스는 한 팔밖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왼팔이 잘려서. 그래서 오른팔로 돈키호테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나이 50살 때였고 세비야의 감옥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썼고 그 다음 해에 출간이 됐고 굉장하고 열렬한 반응을 얻습니다. 그 이전에 세르반테스의 삶은 굉장히 비참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삶의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고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한 10년 동안 떠돌면서 스페인을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와중에 해적에게 잡혀가지고 또 다른 해적선에 팔려가서 해적선 노예로 있었는데 네. 탈옥을 시도했으나 탈옥을 실패했고 우여곡절 끝에 어떤 종교단체의 지원금을 통해서 다시 스페인 돌아왔어요. 세르반테스가 했던 거는 밀이란 기름을 징수하는 세금 징수원으로 일을 했대요. 세르반테스한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웅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한 팔이 잘린 이유도 레판토 해전에 나가서 굉장히 용감하고 열렬히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현실은 매일같이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뺏어오는 역할을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네. 그런 일상을 견디고 계속 꾸역꾸역 하다가 또 모함을 받아서 간 감옥에서 돈키호테를 쓰기 시작했던 그 사람의 나이가 50살이에요. 네. 정말 파란만장한 진짜 삶이었던 것 같은데 이 돈키호테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하려면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써졌을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에 스페인의 시대적 상황은 어땠나요? 원래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세 개의 문화가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유럽에서 유일하게 아랍인들이 711년에 들어와서 1492년까지 있었는데 아랍인들이 들어왔었을 때, 즉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왔을 때 스페인 북부로 쫓겨나갔던 기독교인들이 국토회복 전쟁을 벌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 땅을 다시 찾겠다는 운동이죠. 결국 마지막에 이베리아 반도, 즉 스페인에 있는 아랍 왕국인 그라나다 왕국을 기독교인들이 점령하게 되는데 그게 1492년이에요. 물리적으로 영토를 재정복했으니까 이제는 정신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하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최초로 종교재판소가 있었던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지 아니면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기독교인인지를 감시하고 추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네. 한 것이죠. 네. 예, 고문으로서 그 사실이 진위를 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혹시나 유대인으로 오해받을까 봐 또는 이슬람 교도로 오해받을까 봐 유대인들이 했던 사업, 일, 노동, 네. 이슬람 교도들이 했던 무슨 일이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똑똑하다는 이 등식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세르반테스의 또 다른 작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간소 시장의 선거라는 그 막강극이라는 작품인데 시장 선거에 나온 사람이 자기를 홍보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하지만 성모 마리아, 즉 성모경은 10번 이상도 저는 외울 수 있습니다. 즉 무식이 자랑인 나라가 돼버렸어요. 왜? 똑똑한 유대인이니까. 죽음과 자기의 그 문학 활동을 맞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절필을 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스페인을 떠났어요. 그런데 세르반테스는 그나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개종한 유대인 집안의 후손이에요. 그렇다고 자기의 양심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무뎌질 수는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체제에 순응하고 복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양심의 투영물로서 이 작품을 쓴 것이죠. 네. 그 당시 종교재판소의 검열, 또 당국의 검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면으로 가린 것이죠. 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을 좀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소설의 탄생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 좀 위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돈키호테 시작은 이렇습니다. 라만차에 사는 가난한 이달구인 알론소 키아누가 이제 편력 기사가 돼서 모험을 떠나면서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모험을 떠나기 전에 그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예. 네, 이 책이 네. 기존 기사 소설이 갖는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한 거다. 네. 다시 말해서 패러디하는 거다, 우롱하는 거다라고 전제하에 이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작품은 일단 주인공에 대한 우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사 소설들의 등장인물, 기사들을 보면 아주 준수한 외모에 우리 처럼 평론가님처럼. 네. 예, 그리고 네. 아주 젊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야 됐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난하면 돈의 매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세르반테스는 아주 그냥 이 사람이 주인공의 일상을 표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주인공 돈키호테가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토요일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노고와 탄식이라는 음식을 먹어요. 음식 이름이 노고와 탄식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 스페인 당국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도들에게 의무적으로 먹도록 했던 음식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음식은 베이컨에다가 달걀을 넣은 요리예요. 네.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그것을 양심적으로까지 자기가 개종하지 않았다면 그 먹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로 이 사람이 개종한 유대인이 후손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요. 네. 음식을 먹는데 드는 비용이 재산의 4분의 3이랍니다. 엄청 엔겔 지수가 높죠? 엔겔 지수가 높다는 거는 가난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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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있는 기사 소설에 나오는 기사들이 갖는 자격과 달라요. 그리고 또 돈키호테는 나이가 50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때 잘 먹고 잘 살았던 왕도 그들의 평균 수명이 37이었거든요. 네. 그럼 50이면은 그때 나이로는 할아버지예요. 네. 그 할아버지가 증조 때 사용했던 투구 갑옷을 입고 집에서 키우던 정말 비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 로신한테를 타고 그리고 모험을 한다는 거. 기사가 될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사로서 모험을 떠나기 시작한 거죠. Not so long ago, in a village in La Mancha, lived a gentleman who read books of chivalry with so much passion every hour of the day and night that he quite lost his mind. By the golden helmet of Membrino, I swear to lay you to waste. Alonso Quijano. Are you addressing me, sir? I am Don Quixote of La Mancha. He rode out to travel the country in search of adventure. He would punish the guilty, help the less fortunate, and become the most noble knight the world had ever seen.
Welcome to El Toboso, senor. In this most majestic of castles. We will provide for your every desire. Tender morsel. My lord, I beg you to dub me a knight. You want me to dub you? So that I may roam this world, protecting those in need, heeding the trumpet call of chivalry. You may use my sword. How may I thank you for this honor? If the happiest of knights could settle his bill, that would be thanks enough. Alas, I am sorry, sir. It is not customary for knights to carry money. 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울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한 인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돈키호테의 아름다움은 그의 우스꽝스러움에서 나온다. 그 우스꽝스러움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숭고함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읽어보면 느껴지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허를 찌르면서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행동이라든가 모험 같은 거는 말도 안 되고 이상한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네. 계속 하고 다니는데 막상 산초랑 얘기할 때 보면 어떻게 이런 현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는 이야기들이 좋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종교인이라든가 도덕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삶의 교훈이라든가 이런 거 좀 달라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으면서 세상의 낮은 곳을 어루만지는데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웃기거든요. Are you hurt, señor? Dulcinea. What did you say? Dulcinea. That must be your name. For you are truly the sweetest creature in this world. Good day, senor. Might you need help with directions? I am Don Quixote of La Mancha. Hey, okay then. Do you mock me, sir? No. I'm just drunk. Pleasure to meet you, Senor Don. I'm Sancho Panza. Where are you headed? My destination lies in the hands of destiny. My actions guided by a higher purpose. Peerless love of Dulcinea del Toboso. Oh, Her face is as pale as the summer moon. Her neck long as a swan. Her waist slender as a blade of grass. slender? I like my women bigger. You know? My wife is so big. Sometimes I wish I had a third hand. I tell you, there is no maiden fairer than Dulcinea del Toboso. Do you deny her beauty? No, of course not, senor. What I am simply saying is, one man's passion is another man's poison. Poison? I cannot let this insult pass unpunished. Prepare yourself, three-handed scoundrel. What? Charge, Rocinante!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아마 다 이런 질문을 가졌을 거예요. 이 돈키호테가 미친 사람인지 아니면 미친 척하는 사람인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의대 교수님이 오셔서 그런 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네. 돈키호테 미친 거예요? 아니면 미친 척하는 사람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또 연구가 많다 보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 세월의 이 먼지에서 겹겹이 쌓여진 해석을 다 물리치고 작품 자체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품의 전편의 제 1장에 보면 돈키호테가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미친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기존의 기사 소설을 너무나 좋아해서 탐독을 해서 즉 식음을 전폐하고 잠자는 것도 있고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그리고 자기도 그 모험을 해보고자 하는 거. 이 두 가지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 이렇게 읽다가 나도 저것처럼 해봐야지 하는 생각 가진 적 있지 않으세요? 네. 그거 미쳤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병리학적인 광기는 아닌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돈키호테 작품에서 보면 또 광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돈키호테가 죽고 난 다음에 돈키호테의 비문을 씁니다. 그게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미쳐 살다 정신 들어 죽다. 미쳐 살다 정신 들어 죽다. 그러니까 자기의 꿈속에 미쳐서 살다가 그 꿈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은 죽음이 왔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꿈을 잃으면 그거는 죽음과 같다는 이야기죠. 그 꿈이라는 거는 내가 열정적으로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또 광기. 네. 그리고 또 작품에서 또 광기 하나는 하인들 간의 대화가 나와요. 어쩔 수 없이 미친 사람과 내가 좋아서 미친 사람 간의 차이가 뭐냐. 어쩔 수 없이 미친 사람은 그냥 미친 사람으로 남지만 내가 좋아서 미친 사람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관점에서 광기라는 거는 만일 어떤 사물을 보고 말한 내용과 다른 사람이 그 똑같은 사물을 보고 말한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광인이냐? 그건 아니죠. 요 나온 에피소드 중에 풍차 모험 네.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예, 돈키호테가 이 모험을 가다가 풍차를 봅니다. 풍차를 딱 보는 순간 자기 기사 속의 소설 세계로 들어갑니다. Let go of my lance! I will hold on forever! Wait till you feel the taste of my lance! Oh! Senor! Ow! Senor! It's a windmill. A windmill? A moment ago it was a giant. This must be the work of Alsabio Friston. The what? The sorcerer. He transformed it. He must be nearby. Fear not, Sancho. 그 기사 소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키가 장대만하고 팔이 4개가 달려가지고 팔을 막 휘두르는 거는 거인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인은 내가 무찔러야 할 대상이에요. 근데 그 옆에 산초가 있어요. 돈키호테가 그러나 산초야 저기 보이는 저 거인을 내가 무찔러야 한다. 그러니까 산초가 뭐라 그러냐면요. 주인님 저거는 거인이 아니에요. 바람의 힘으로 맷돌을 돌려서 밀을 빻는 풍차입니다. 왜? 산초는 농부거든요. 기사 소설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념의 세계에서 사물을 파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편견으로 모든 걸 파악을 하는데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광기로 몰아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의미의 광기가 네. 있습니다. 네. 미친 척 하는 것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네요. 진짜 미친 거는 네. 아니고 네. 우리가 실생활에서 미쳤다고 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과제를 우리에게 오히려 던져주고 있는 네. 미치광인 거죠. 그 지금 산초 판사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 돈키호테에서 산초 판사 얘기 또 빠질 수 없죠. 이 산초 판사는 어떤 인물인지 평론가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예, 산초 판사는 원래 농부였는데요. 네. 돈키호테의 종자가 됩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산초 판사와 돈키호테는 일종의 대비를 이루면서 그 서사를 이끌어 나가요. 네. 풍차를 보고 돈키호테가 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돌진을 하는데 네. 산초 판사는 아니 왜 풍차에 돌진을 하냐고 저건 저러면 안 되는 거라고 이제 말리죠. 네. 이건 말하자면 꿈을 사는 인물과 또 현실을 사는 인물의 어떤 대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세르반테스가 굉장히 훌륭한 작가인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늘 함께 다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이란 꿈과 현실을 한쪽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같이 다님으로써 뭔가 좌충우돌하지만 네. 언제나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단짝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그런 꿈과 현실의 어떤 혼동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이 산초 판사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돈키호테와 네. 산초 판사의 관계? 여기서 돈키호테가 사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은 산초 같다는 생각이 그걸 들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둘이 계속 모든 걸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인 관계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연인은 나와 다른 상대의 어떤 것들을 품어주고 같이 상승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는 관계인데 이 둘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돈키호테가 어떤 훌륭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산초에 이런 질문이 없으면 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또 보면 단순한 종북 관계도 아니고 둘이 같이 다니면서 어떨 때 보면 또 산초가 더 주인 같기도 하고 이런 특이한 관계예요. 네. 근데 저는 그 돈키호테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산초가 우리 시대의 가장 숭고한 멍청이라고. 근데 이 말을 돈키호테한테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산초와 돈키호테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에 있는 다른 면을 네. 쌍둥이처럼 구현된 존재가 다니면서 계속 그걸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m hungry. Are you hungry? Oh, what I would do for one of Mike Teresa's pies. You must learn, Sancho, not to concern yourself with common bodily needs. Ours is a higher calling. We do not need food, sleep, or drink as other men do. Well, it's the stomach that carries the feet, they say. And sleep is a cure for misery. To breathe the open air, to laugh in the face of death. That is what you desire. But those seeking adventure do not always find happiness. The knight-errant does not concern himself with happiness. Only the honor of accomplishment. To succor the weak, to punish the guilty. These are the goals I seek. 근데 돈키호테가 1권하고 2권으로 나뉘잖아요. 네. 저는 이제 돈키호테가 한 권짜리라고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2권이 있는 걸 새롭게 안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1권은 기발한 이달고 돈키호테 대 라만차고 2권은 기발한 기사 돈키호테 대 라만차입니다. 이 1권이 나온 이후에 10년 이후에 출간이 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죠? 1권과 2권이 일단 제목이 다른 이유는 네. 원래 이 돈키호테라는 인물은 이 알론소 끼하노인지 알론소 깨사다인지 알론소 끼하나인지라는 시골의 귀족, 이달기아, 스페인에만 있는 시골 귀족, 제하급 귀족입니다. 네네. 그게 이달기아인데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달고라고 합니다. 아, 네네. 예, 그 사람이 자기를 창조한 거죠. 이름을 주면서 돈키호테라고. 돈이라는 거는 스페인에서 경칭입니다. 예, 돈키호테라고. 그리고 그 뒤에 자기의 고향인 라만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는 영어에서 오브가 되기 때문에 예. 자기가 이제 이달고였는데 자기가 기사로 나섰잖아요. 기사 서임식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사로서 모험을 하잖아요. 네. 정의를 구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기사가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은 자기 행동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편의 제목이 기발한 기사 돈키호테 델라 만차가 된 네, 거예요. 네. 네. 전편과 후편이 발간된 이 시간차가 10년 정도인데요. 속편을 쓰기 집필하기 시작한 거는 1606년부터, 즉 전편이 발간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을 했다고 네.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끝부분에 가면서 위작이 나오는 바람에 예, 그게 좀 서둘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2편을 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돈키호테 내용과는 전혀 이제 다른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산초가 섬의 이제 통치자가 되는데, 돈키호테가 충고를 해주는데 그 충고들이 참 인상적이에요. 멋대로 법을 만들지 네. 말아라. 가난한 자의 눈물에 연민을 가져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둘 사이의 어떤 관계를 좀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울리고 웃기는 장면이에요. 네. 충고가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너의 운을 감사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또 세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알려고 해라. 미천한 출신임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가는 우리의 신분이 아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 마음이 찡하죠. 산초가 바라타리아 섬의 통치자가 된다는 소식을 들은 돈키호테. 자신의 종자에게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고한다. 내 아들 같은 자여, 자네 자신에게 눈길을 보내 스스로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도록 노력하기에. 이것은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지식일세.
고향에서 돼지를 길렀던 시절을 생각하게 자네가 공작새에 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고리 같은 미친 짓을 하려 할 때 그러한 생각이 그 꼬리 밑에 숨어있는 더러운 발을 떠올리게 해줄 걸세. 그건 사실입니다요.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왕의 혈통에서 나온 건 아니니까요. 부자가 하는 말보다 가난한 자의 눈물에 더 많은 연민을 가지도록 하게. 그렇다고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들라는 건 아니네. 정의는 공평해야 하니까 말일세. 중죄인에게 그 죄에 합당한 무거운 벌을 내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경우에 서더라도 너무 가혹한 벌은 내리지 말게. 준엄한 판관이라는 명성은 동정심 많은 판관이라는 명성보다 더 좋은 게 아니라서 그러하네. 혹시 정의의 회초리를 꺾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뇌물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자비의 무게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네. 나리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들은 모두가 정말이지 훌륭하고 성스러우며 유용한 것들로 여겨집니다요. 제가 통치자가 되어 악마에게 끌려갈 것 같으면 통치자로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산초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전 더 좋습니다요. 자네의 이 마지막 말만으로도 자네는 1000개의 섬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가 될 만하네. 참으로 착한 전성을 갖고 있으니 말일세. 그리고 처음 먹은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게. 그런데 또 이제 웃긴 얘기를 해요. 무슨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기한테는 할 법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손톱을 짧게 깎아라. 두 번째는 입냄새 나지 않게 마늘 양파 먹지 말아라. 세 번째는 트림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울렸다가 웃기고 돈키호테가 이러면서 산초를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산초가 바라타리아 섬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섬을 좀 하나둘 바꿔가게 되는데 그 산초가 만들어가는 그 섬이 돈키호테가 바라던 어떤 이상향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세르반테스가 좋을까? 말했던 아 그렇죠. 이상향. 세르반테스가 말했던 이상향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이해도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전편에서 산초를 자기의 종자로 대동해서 모험을 네. 나섰을 때 네. 내가 앞으로 정복하게 될 섬의 영주를 시켜주겠나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속편에서 이루어진 네. 거죠. 이루어졌는데 누구의 영주냐면은 사실은 돈키호테와 산초, 즉 전편을 읽은 속편의 새로운 등장 인물인 공작 부부가 전편에서 일어난 돈키호테와 산초를 자기네 궁에 불려 들어가지고 재미 좀 보자고 갖고 놀자고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갖고 있는 영지 중에 하나를 산초에게 줍니다. 네. 그래서 공작에 의해서 선출된 통치자로서 바라테아 섬으로 가게 되는데 네. 산초는 사실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일자 무식이에요. 네. 근데 이 작품에 보면 산초가 쉬지 않고 뱉어내는 속담이 우리가 삶을 살게 하는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 돈키호테도 이야기하지만 너는 참 착한 천성을 타고났다. 그러니까 너의 양심과 너의 삶의 양식과 일반 너가 갖고 있는 이 상식에 의거해서 통치를 하면 훌륭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보태지는 게 뭐냐면은 돈키호테와 산초가 항상 같이 다녔잖아요. 네. 그때 산초가 뭐라 그러냐면 주인님이 지혜가 저에게 얼마인가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친구를 만나라. 그러면 그 좋은 게 너한테 오겠다는 그 이야기죠. 네. 항상 돈키호테의 말이나 돈키호테 행동으로서 산초가 굉장히 현명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기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불황자들에게 그 마을에서 머물지 못하게 밖으로 내쫓고 일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다음에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상도 규정을 갖다가 바로잡습니다. 사람들 간에 일어난 분쟁에서 아주 현명하게 정의롭게 판결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통치자로서 자비에 의거해서 통치하라는 에피소드를 거기서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르반테스가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반유토피아가 아닌가. 네. 왜냐하면 유토피아라는 거는 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그 반이니까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건 섬이 아니고 왜냐하면 산초가 부임해서 갈 때 노새를 타고 가고 올 때는 자기 당나귀와 같이 걸어서 나왔거든요. 그럼 섬이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섬이라고 네. 하는 이유 제가 직접 거기 가봤어요. 네, 가셨어요? 예, 저는 이 돈키호테에 나오는 모든 장소를 다 돌아보고 네, 예, 네. 고증을 하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섬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옆에 앱으로 강이 흐르는데 네. 강의로 가교가 하나 다리가 쬐구만 정말 보일 듯 듯한 강이 있어요. 근데 왜 섬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유토피아론에서 나오는 모든 장소가 섬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이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돈키호테의 마지막이요. 근데 이제 죽음으로 끝이 나요. 저는 참 이게
슬프면서도 좀 아쉬우면서도. 저는 임종 직전에 돈키호테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러면서 산초 판사한테 지금까지 자기가 저질렀던 기행을 사과합니다. 네. 그런데 산초 판사가 그걸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의외의 대답을 해요. 네, 좋은 이들이야. 축하해 주시오. 나는 이제 돈키호테 데 라만차가 아니라 알론소 키하노라오. 친구야, 내가 세상에 편력 기사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믿는 잘못에 빠져 자네까지 거기로 끌어들이고 자네마저 나와 같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 것에 대해 나를 용서하기 바라네. 나리, 돌아가시지 마세요. 제발 제 충고 좀 들으시고 오래오래 사시라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미친 짓은 생각 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요. 아무도, 어떤 손도 그를 죽이지 않는데 우울 때문에 죽다니요. 나리, 그렇게 게으름뱅이로 있지 마시고요. 그 침대에서 일어나 우리가 약속한 대로 목동옷을 입고 들판으로 같이 나갑시다요.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어느 덤불 뒤에서 마법에서 풀려난 도냐 둘시네야 귀부인을 발견하게 될는지도요. 지난해의 둥지에는 이미 올해의 새가 없는 법이요. 나는 미치광이였지만 이제 제정신이라오. 돈키호테 데 라만차였지만 지금은 아까도 말했듯이 착한 자 알론소 키하노라오. 나의 후회와 이러한 진심이 여러분들이 내게 가졌던 존경을 되돌려주기를 바라오. 예, 돈키호테를 많이 죽이지 않으면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은 인류의 바이블이 아니라 그냥 기존 기사 소설의 아루작으로만 머물 거예요. 네. 그만큼 죽음이 네. 갖는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미쳐 살다 정신 들어 죽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꿈속에서 열정을 다하고 살 때 그게 삶인 것이지 결국은 돈키호테가 집으로 돌아서 제정신을 찾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것도 자기가 자기 꿈을 접어서가 아니라 기사로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꿈을 접자마자 뭐가 왔습니까? 우울증과 무기력.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병석에 눕게 됩니다. 그러고는 곧 죽어요. 예. 결국은 꿈을 잃었을 때는 꿈을 잃는 거는 죽음과 같다는 의미죠. 그렇게 강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키호테가 새로 탄생이 돼요. 바로 산초예요. 네. 주인님, 죽어가지 마세요. 이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일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에요. 일어나세요. 덤불숲에서 두시네아 공주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두시네아 공주는 이 사람이 기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네. 만든 상상 속의 귀부인이에요. 이 사람이 돈키호테가 됐어요. 예. 한 사람은 죽어갔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돈키호테가 또 탄생이 되고 또 산초로 인해서 또 다른 돈키호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예,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예. 자, 오늘 그 돈키호테를 가지고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현대인들이 꼭 이 돈키호테를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었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한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걸 끊임없이 묻고 있어요. 이를테면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고귀해지고 싶었죠. 하지만 고귀하게 태어나지 않았지만 고귀하게 행동함으로써 결국 고귀한 사람으로 죽었어요. 대부분은 고귀하게 태어나지 않은 우리에게 고귀한 행동이란 무엇인가, 또 고귀한 삶이란 무엇인가, 각자의 숙제를 떠올리게 하고 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돈키호테를 전유한 작품들이 워낙 많잖아요. 아까 맨 오브 라만차라는 뮤지컬 이야기도 했지만 그 대표곡 중에 하나가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곡이 네. 있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가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꿈처럼 보이지만 설령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저는 돈키호테가 딱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자기 환상에 불과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산초 판사와 같이 자기의 뜻에 감응하는 사람을 얻었고 네. 또 그의 꿈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됨으로써 훨씬 더 큰 꿈을
갖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결국 내 꿈 너무 비루한 거 아닌가? 내 꿈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이 돈키호테는 정말 강력한 응원의 메시지가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세르반테스가 이 작품을 쓴 이유가 세 가지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타를 제시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는,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을 직시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라는 그런 의도로 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극단적으로 날조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종교 그 모든 부분에 이뤄서 상식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이기주의나 개인주의 또는 인간의 물질주의 또는 쾌락주의 때문에 사회에 만연하는 불평등, 불의, 예,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인간성 회복, 즉 산초와 돈키호테의 도덕 철학을 여기서 구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는 시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더 늦기 전에 이러한 걸 읽어서 나를 성찰하고 내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물질이나 아니 과학의 노예로 사는 것을 미리 좀 방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오늘 책 돈키호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책은 지난 400여 년간 읽히면서 많은 문호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중에서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돈키호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이야말로 인간의 사고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다. 책이 좀 두껍기는 한데요. 여러분들께 색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줄 돈키호테, 새해 들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요새 바쁘시죠? 요즘은 이제 올림픽이 이제 해가 밝았잖아요. 어떤 성공한 올림픽을 만들고 그다음에 평화 올림픽을 만들어야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좀 열릴 수 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올림픽이 큰 적자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티켓 판매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유행한다는 굿즈가 여기 이게 이제 그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 마스코트거든요. 사회적 약자들의 올림픽이고 또 지금 그 홍보나 모든 면에서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반답이 장애인 올림픽 이 배지만 차고 다닙니다, 요즘. 좋아하시는 겨울 스포츠 뭐 있으세요? 저는 그 굉장히 촌에서 자랐거든요. 옛날 그 촌에 가면 논 하나에 물을 대가지고 얼음을 얼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겨울 놀이를 이제 했는데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동계올림픽 종목이 없어요. 저는 팽이치기 제일 좋아해요. 겨울 스포츠에서. 팽이치기. 평창 동계올림픽은 역대 동계올림픽 중에서 정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게 준비가 된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최신 시설에 그 정말 아름다운 우리 그 평창, 그 강원도의 풍경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기시고 가실 겁니다. 오늘 소개시켜 주실 책은 뭔가요? 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제국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나와 다른 문화나 민족이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포용하는 관용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입니다. 그동안 그 군사 독재 시절에 이러한 그 획일화된 문화가 좀 있어가지고 다양한 이러한 것들을 접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이러한 그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국의 미래 이것에서 말해주고 있는 관용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포용을 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제국이라는 것이 그 강대국, 뭐 초대국, 뭐 이것도 아니고 초강대국을 아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그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 이런 것들을 다른 경쟁국들을 압도할 수 있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광활한 이 지역 그리고 광활한 인구를 다스리는 이러한 조건을 가진 것을 국가를 제국이라고. 제국을 이루려면 그 자기들의 나라의 인재들만 갖고도 안 되고 전 세계의 유능한 인재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러한 인재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용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페르시아의 키루스의 관용이 굉장히 그 인상적인데요. 처음으로 그런 다양성의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나 그리고 종교 그리고 관습법까지도 포용을 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 제국은 로마 제국은 물론이고 고대 그 어떤 제국보다 큰 영토를 다스렸던 역사상 최초의 패권 국가였다. 키루스가 썼던 전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수 전략이었다. 그러나 그는 지도자의 머리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지도력을 잘라내는 전략을 썼다. 키루스는 새로운 왕국을 정복하면 그곳의 통치자를 내쫓되 그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보장해주고 그 대신 주 혹은 군을 다스리는 총독인 사트라프를 세웠다. 가장 놀라운 것은 키루스의 종교적 관용일 것이다. 그는 피정복민의 사원, 종교의식 그리고 신들을 놀라우리만큼 존중했다. 키루스는 군대를 이끌고 바빌로니아에 입성하자마자 그곳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르두크 신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는 자신이 바빌로니아 백성들의 신 마르두크의 선택과 도움을 받는 해방자인 것처럼 처신했다. 권력자의 그 권력을 뺏어서 그리고 권력자 자체는 용서를 해서 시민화를 만드는 그러한 아주 영특한 그러한 전략을 써서 자신들에게 충성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것이 그 참수 전략이죠. 그것이 물론 정략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 그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관용을 베풀면서 제국을 이루어 나간 것이 가장 그 인상이 깊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정복과 합병을 통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집트의 위대한 왕조들을 복속시켰으며 전성기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4,200만 명을 거느렸다. 아케메네스 제국이 무너진 이유는 뭘까? 제국이 팽창함에 따라 병합되는 민족과 문화의 수는 크게 늘었지만 이들 민족과 문화는 페르시아의 대군주 밑에서 여전히 별개의 공동체를 유지했다. 제국의 이질적인 민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관념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은 결국 지배력을 잃게 되었다. 아케메네스 왕조 후기에는 분리주의를 지향하는 반란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은 키루스와 다리우스가 방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관용이 후일에 싹틀 불관용의 씨앗을 뿌려놓았다는 점이다. 제국은 그 관용으로 일어서고 그다음에 관용을 상실하면서 무너진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초심을. 어느 국가든 뭐 지금 현대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초심을 잃어버리면서 관용의 정신을 상실해 나가면 어쨌든 그 반란도 일어날 수가 있고 점점 이제 국운이 이제 쇠락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극단이 생긴다고 봐요.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 간의 어떤 그 양극단이 형성이 돼서 이것이 그 고착화되게 되면 사회에 자그마한 부분에서도 계속 그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돼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격차들을 해소시켜 나가야 영원히 갈 수가 있는데 그 극단을 조절을 하지 못하면 다시 쇠락할 수밖에 없다. 네덜란드에는 유명한 것이 많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람들이 한때 영국보다 앞서 세계를 주름잡던 해상무역 제국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작은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은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쫓겨난 진취적인 사람들의 피난처 역할을 한 덕분에 17세기에 이르러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다. 수단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네덜란드의 관용 정책은 대단히 효과적인 것이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다를 끼고 있던 네덜란드는 영토의 팽창이 아니라 상업의 팽창을 꿈꾸었다는 점이다. 17세기의 해군력은 세계 제패를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었고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은 바다를 장악했다. 네덜란드는 전함을 동원하여 교역로의 독점권을 행사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던 회사들을 보호했다. 세계 지배와 관련된 새로운 현대적 전략은 군사력에 의한 영토 정복이 아니라 군사력을 토대로 한 자본주의였다. 쫓겨나고 추방되고 뭐 이런 그러한 이적들을 받아들였잖아요. 이 포용을 해서 그 사람들의 그 인적 자원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해상 무역 그다음에 그 금융 이런 부분들을 네덜란드가 그 장악을 하면서 그렇게 흥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예를 보면은 미국이 이제 어쨌든 이민자의 나라로서 이민자들에 의해서 흥했던 미국이거든요. 수소폭탄도 이민자가 만들었고 미국이 가장 자랑한 실리콘밸리도 이민자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민자들이 이제는 그 담을 쌓고 그들을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 환경 문제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제 탈퇴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그 미국의 정당성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럼 지금으로서 미국은 굉장히 좀 그 지금 제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관용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그 시기로 지금 점점 가는 게 아니냐. 미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미국의 신용은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이다. 미국 국내에서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이민자들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혹은 경제 후퇴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모르지만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불안감이 심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9.11과 미국의 강력한 개입주의 정책이 모든 광경을 뒤바꿔 놓은 것이다. 초강대국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미국의 패권 역시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미국의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대체할 단일 국가는 나타나지 못해도 중국, 유럽연합, 인도, 러시아, 일본 혹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다른 경쟁국들이 개별 국가의 차원이나 국가 간 동맹의 차원에서 양극화 혹은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재창조할 만큼 강력해질 것이다. 초강대국의 의미는 수백 년에 걸쳐서 서서히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미국의 주요 경쟁국들은 수많은 자체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점점 강해지고 있으므로 미국은 가까운 미래에 패권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제국이 나올 것이냐, 어디가 유력하냐, 주로 이제 많이 뽑는 것이 이제 뭐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 포용에 있어서 세계 최고인, 관용을 베푸는데 세계 최고인 인도를 꼽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뭐 이 제국이란 말이 아니고 선진국이라고 써야 되나? 뭐 그런 말로다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국이란 말은 패권이고 이 패권이라는 부분이 지금의 21세기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초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초강대국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반도의 이치를 점하고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침략과 분쟁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그렇게 왔는데요.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위치에 있다고 봐요. 옛날에는 침략과 전제의 이 반도로서의 위치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물류와 관광과 그리고 뭐 어떤 에너지나 이런 부분의 중심이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화올림픽을 통해서 평화가 정착이 되고 또 신뢰가 구축이 되면 우리가 북방 경제를 열 수 있는 이러한 그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죠. 그 북방 경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강원도 이게 다시 한번 그 도약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국의 미래에서 나오는 관용 이러한 부분들이 꼭 국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개인이 보면 개인에도 해당이 되고 조그만 한 사회에 보면 사회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 우리 사회에서 좀 기득권을 갖고 있고 또 뭐 그 부유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좀 제국의 미래라는 이 책을 좀 읽고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관용, 포용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힘으로 굉장히 빠르게 선진국에 진입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화제의 책과 새로운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신간산책. 오늘은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인간은 언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먹어왔을까요? 한 권으로 맛있게 읽는 음식 문화사 푸드 오디세이를 소개합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매일 즐겨 먹고 마셨던 음식에 대해 탐구한 푸드 오디세이. 맛있는 음식 이야기지만 흥미진진한 역사서이기도 한 책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50가지 음식에 얽힌 사연을 파헤치는데요. 통조림 산업을 일으켜 세운 태평양 연어, 세계 무역과 음료 시장을 재편한 홍차, 제1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끝낸 콘비프, 자유의 상징이 된 세계인의 청량음료 코카콜라 등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음식과 역사적 사건과의 촘촘한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풀어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최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또 그것을 지키고 또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세상을 바꾼 한 남자에 대한 기록, 휴머니스트 오블리주를 소개합니다. 유엔 산하 아동구호기관 유니세프의 3대 총재를 지낸 제임스 그랜트. 그는 보수적인 조직 분위기에 맞서 파격적인 아동 생존혁명을 주도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이 책은 그랜트가 유니세프 수장으로 재임했던 15년 동안 현실의 여러 장애물을 넘으며 세상을 변화시킨 과정을 그린 에세이입니다. 그랜트가 재임할 당시는 캄보디아, 수단, 엘살바도르, 소말리아 등 세계 곳곳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 예방접종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영양 부족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셀 수 없이 많았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랜트. 전쟁을 잠시 멈추고 필요한 구호품과 의약품을 전달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위해 전쟁을 멈추자는 그의 주장은 황당한 아이디어, 미친 미국인이라는 무시와 냉소만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탁월한 전략으로 끝내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그랜트. 마침내 내전이 한창이던 1985년 25만 명의 아이들에게 소아마비, 홍역, DPT 예방접종이 이뤄졌고 그 결과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생존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것을 헌신했던 그의 모습은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독자들에게 생생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언어학자 에드워드 사피어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지배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되기도 하는 말.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왜곡된 말들과 마주하는 시간, 번역 전쟁을 소개합니다. 반자본 발전사전, 몰입의 즐거움, 소유의 종말 등 수많은 작품을 우리말로 옮겨온 번역가 이희재. 그는 번역이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담아내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는데요. 책은 그동안 우리가 비판 없이 사용했던 용어들이 과연 세계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35개의 키워드를 통해 샅샅이 파헤칩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들이 오래전에 세상을 돈으로 움직여온 사람들에게 점령되고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자. 다양한 역사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주장의 신빙성을 더하는데요. 대표적 사례는 대중인기 영합주의로 번역되는 포퓰리즘. 우리나라에서는 인기를 얻기 위해 현실성 없는 공약이나 정책을 남발한다는 부정적 뉘앙스를 띠고 있죠. 하지만 저자는 포퓰리즘에 담긴 역사적 긍정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현재 우리의 인식은 절반만 맞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을 서민주의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이 밖에도 우리 주변에 오역된 다양한 말들이 어떻게 잘못 번역되었는지 그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대학생들이 많이 읽는 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서울대생은 주로 신간을 읽고 하버드생은 고전을 많이 읽는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난이의 연대기로 잘 알려진 영국의 소설가 루이스는 고전과 신간의 일정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평범한 독자들이 신간과 고전 중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한다면 고전을 읽으라고 권할 것이다. 신간을 한 권 읽고 난 뒤 고전을 한 권 읽기 전까지는 결코 다른 신간을 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다. 루이스의 말처럼 신간을 읽는 것만큼 고전도 함께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독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TV 도서관에 가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 while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